날이 참 추워졌네요.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는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사연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전 전주 사는 40대를 바라보는 아직 30대인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워킹맘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많이 힘이 들 때가 있네요. 오늘 사연은 제가 겪었던 시댁과의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저랑 남편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다 좋아지게 돼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 평범한 부부입니다. 남편이 워낙 내성적인 스타일이고 저는 또 굉장히 발랄한 스타일이라 솔직히 잘 맞을까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연애할 때는 남편의 그런 성격 때문에 큰 싸움 없이 넘어가곤 했던 것 같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도 큰 싸움 없이 지냈었는데 결혼하고 살아가다 보니 왜 이렇게 자잘한 싸움이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난임 부부라고도 하죠. 난임 부부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과 저는 아이를 너무 좋아했기에 서로 위로를 건네며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1차, 2차, 3차 인공수정에 실패하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보자 했던 도전에 우리 천사 같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기뻤고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를 내면서 임신 기간 동안 좋은 거, 좋은 음식에 태교에만 집중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슬슬 회사에 복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남편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너무 아깝다고 특히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 남편이 저 대신 육아휴직을 쓰고 제가 복귀를 했으니까요. 오랜만에 회사에 가서 있다 보니 참 좋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일도 참 행복하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것 또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육아휴직도 끝나고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유치원을 종일반으로 바꾸면서 육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워킹맘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알기 시작했네요. 육아도 하고 일도 잘 해내려니 저도 갑자기 출산 후에 안 오던 육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육아 우울증이 오면서 남편이 한 번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면 우리 엄마한테 와서 애기 봐달라고 하면 어떨까? 용돈도 드리고 라고 하더라고요. 시댁과 저희 집은 거의 1시간 이내 거리에 살고 있어서 그건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친정은 아빠가 아프셔서 엄마가 아이를 봐줄 수 없는 상황이라 시어머니가 그나마 가장 유력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번에 전세 계획이 끝나면서 시댁 근처로 이사를 하고 시어머님이 저희 아이를 봐주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랑은 그렇게 친한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집은 시어머님, 남편의 누나, 저한테는 형님이죠. 다 근처에 살고 있어 시어머님이 형님네 애들도 어릴 때 자주 봐주곤 했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는 게 둘 다 나을 것 같아 시댁 근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다행히도 아이가 할머니랑 잘 있어서 시어머니가 도와주니 또 굉장히 육아하는 면에서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 어머님이 오후에 픽업해서 간식 먹여서 학원 보내시고 학원에서 오면 씻기고 저녁까지 다 해서 먹여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나 남편은 편하게 집에 와서 있을 수 있어 시댁 근처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시댁이 어렵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 계기로 이렇게 잘 지내니까 왜 진짜 그러지 못했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용돈으로 드리던 어머님에게는 아이의 살림까지 해주고 있어 거의 월급 형태로 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드리면서 죄송했지만 저희 집 저녁까지 늘 챙겨주시고 저도 그럴 때마다 더욱 잘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주말이면 어머님 모시고 나가서 쇼핑이나 외식도 늘 같이 했고요. 어디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신다고 하면 용돈도 정말 많이 드릴 정도로 저도 제 성의 표시, 마음 표시를 했죠. 또 형님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라 저희 아이와 굉장히 잘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길래 저는 모든 게 지금 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저희 아이를 봐주신 지 한 1년이 다 되어갈 때였을까요? 제가 친정아빠가 아프셔서 남편이랑 며칠 갔다 와야 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님이 아이를 데리고 며칠 계셔주셨는데 와서 보니 집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아이는 멍하니 TV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럴 일이 없는데 왜 그러지 싶어 여쭤봤더니 몸이 편찮으셔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다녀왔구나 싶어가지고 죄송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어머님께 요새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보약을 한 채 지어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한의원에 가서 보약을 정말 좋은 약재로서 지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게 저의 괜한 생각이었을까요? 생전 잘 안 아프던 아이는 한 달에도 몇 번씩 감기에 걸리고 몸이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영유아 검진 날이라 검진을 했는데 작년에는 또래에 비해 큰 편이라고 했는데 이번 년에는 작년보다 성장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들으니 어머님이 밥도 잘 해주실 텐데 얘가 밥을 잘 안 먹나 싶어가지고 어머님께 여쭤봤어요. 어머님, 저희 애기 혹시 밥 요새 잘 안 먹나요? 아니, 밥 2그릇씩 싹싹 먹지. 근데 영유아 검진 갔는데 성장이 좀 더디다고 그래서 걱정이 되네요. 아, 그랬니? 더 식단에 신경 써야겠다. 감사합니다. 그 뒤로도 아이가 조금씩 미세하게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성장은 어느 정도로 멈출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죠. 주말에는 아이의 키와 체중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고기부터 아이가 먹고 싶은 음식이나 간식들은 꽉꽉 냉장고에 채워두고 어머님께 일주일에 몇 번씩은 꼭 고기랑 야채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까지 간곡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어머님께 드리는 생활비 이외에도 제가 다 따로 음식 재료들은 사서 넣어드렸는데요. 또 독감 맞을 때 저는 병원에 전화해서 웬만하면 수일선으로 돈 주고 맞추려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소아과에 전화를 다 돌린 후에 맞고 싶은 독감이 있어 이걸로 꼭 맞춰달라고 하고 돈도 따로 챙겨서 드렸습니다. 아이가 예민한 편이라 접종하고 나면 꼭 열이 나는데 그 백신 약은 열이 안 나서 꼭 그 백신 약으로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백신을 맞추고 나서 저녁에 아이에게서 갑자기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왜 매번 맞는 약으로 했는데 그랬을까? 어머니께 여쭤보니 똑같은 약이고 적어준 대로 했다고 하시길래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자꾸만 잔병치레도 많아지고 그래서 회사에 양해를 구한 후 한 보름 정도 연차와 월차를 끌어다가 다 쓰고 쉬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라 양해를 해주셔서 한 보름 정도는 아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어머님도 그동안 아이를 계속 봐주셔서 자기 시간이 없으신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쉬면서 휴가 좀 갔다 오라고 제주도 왕복 여행 티켓도 끊어드렸어요. 친구분들이랑 한 5일 정도 다녀오시라고 숙소도 다 예약해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를 온전히 제가 케어하니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잘 못해준 것만 같은 생각에 쉬는 동안은 아이한테만 온전히 마음을 쓰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아이에게 엉덩이 쪽이 발진이 나서 소아과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소아과에 가서 진료를 보고 나오면서 친한 간호사 선생님이 있으셔서 선생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백신 맨날 맞는 걸로 했는데 갑자기 접종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애가 고생했는데 다시 독감 접종하기 너무 두렵더라고요. 라고 말씀드리니 그러냐면서 그럼 혹시 다른 거 맞은 건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기가 맞았던 백신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무료독감 맞으셨네요. 네?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그 독감이 부작용이 덜해서 그걸로 찾아봐서 맞췄는데. 근데 여기에는 이번에 다른 걸로 맞았다고 나와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난 것 같다고 하니 조금은 황당하더라고요. 분명히 어머님께 제가 그 백신 약으로 꼭 맞춰달라고 말씀드리고 돈까지 넣어서 드렸는데 다른 걸로 맞추셨다고 하니 잘 모르셔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헷갈리셨나 싶기도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유치원에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가서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선생님이 꺼낸 이야기는 어느 순간 저희 아이가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등원을 하거나 챙겨오라는 준비물이나 이런 것들 챙겨오지 않고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좀 위축되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 처음 듣는 거라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를 잘 봐주는데 솔직히 이런 거 다 물어보기에는 실례라는 생각이 들어 우선은 집에 홈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한 일주일은 어머님께 홈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설치를 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시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희 아이를 봐주고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퇴근하기 전쯤에 시어머니가 오고 그 사람이 가고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싶어서 남편에게 퇴근하고 나서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영상을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남편이 해주는 말은 너무 충격스러워 말을 하지 못했는데요. 여보, 미안해. 사실 지금 어머님 진짜 엄마는 아니야. 아빠가 나 어릴 때 재혼했던 새어머니야. 근데 자기한테 말 안 한 건 엄마가 어릴 때 나를 키우기도 했고 나도 진짜 엄마처럼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를 원치 않으셔서 말을 못했어. 엄마가 왜 그런 행동을 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대로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새어머니였고 우선 시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집에 오는 그 사람을 먼저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또 홈카메라로 보았을 때 시어머니가 나가고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와서 집안일을 하길래 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고 갑자기 놀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은 한국 사람도 아닌 조선족 사람이었습니다. 한국말이 서투른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자기는 그냥 아이 봐주는 거랑 집안일 하는 걸로 취업을 한 거고 돈은 얼마를 받냐고 물으니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주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생활비를 받고 그 생활비에서 조금 떼어 그분께 드리고 제가 집에 들어오면 자기가 있는 척 했던 거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한 반년 정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녹화하고 홈카메라에 있었던 영상들도 확보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홈카메라로 둘이 바꾸는 순간에 제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 저보고 언제 왔냐고 말하길래 자기가 아파서 아이를 봐줘야 하는데 못 그래서 친구에게 잠깐 부탁을 했다는 변명을 하시길래 알겠다고 하고 우선 그분은 보내고 거실에 앉아 그분과 대화한 녹음 내용들과 영상들을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변명만 하시더니 그 영상과 내용들을 보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은데 애는 봐야 하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몇 개월만 사람을 쓰면 좋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너무 미안하구나. 정말 면목이 없구나. 라고 하는 어머님께 드린 생활비 카드 내역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집안 살림을 다 해주셔서 생활비 외에도 카드를 드렸는데 그 카드는 문자를 뜨게 제가 안 해놓았다고 편하게 쓰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남편이 해놓은 줄 알고 아예 그 생활비 카드라고 드린 명목에 마트를 몇 번 잊지도 않고 뭐 놀러간 흔적들이 굉장하더라고요. 백화점, 마사지샵, 고급 일식집 뭐 등등 카드는 어머님 혼자 쓰셨는데 거의 이번 달은 400만 원 가까이 나왔으니까요. 그걸 보여드리니 뭐 할 말이 없으신지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들이나 며느리가 그거 해줄 수도 있지 뭘 그러냐면서 너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되물었어요. 어머님, 제가 아이 독감 맞춰달라고 10만원 봉투에 넣어서 드렸는데 아이는 무료 독감 맞추셨던데 그럼 그 돈은 또 어디에 쓰셨어요? 라고 물으니 얼굴이 빨갛게 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남편이 들어오니까 울면서 며느리가 나한테 저러더라.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가길래 남편이 어머님 손을 딱 뿌리치고 서류들을 막 던지더라고요. 어머님 얼굴 앞에요. 여기서 엄마라는 말 한마디만 더 했다가는 정말 가만히 안 놔둘 테니 알아서 해요. 이 서류들 지금 보세요. 그 서류들을 저도 보는데 남편네 저희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남편 앞으로 결혼할 때 거기서 살라고 해두신 게 있었는데 돌아가실 때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듣고 남편 앞이 아닌 자기 앞으로 해놔서
거기에서 월세 받아서 쓰고 있었더라고요. 남편한테 아무 말도 없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느 정도 짐작은 했는데 그래도 그것도 다시 찾아오려고 소송을 걸고 아버님이 그거에 대해서 쓰고 가신 게 있었는데 아프실 때 명의를 시어머니가 몰래 변경해 놓은 그런 것도 포착되어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서야 그 시어머니는 자기의 상황을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하다고 니네가 다 크면 주려고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남편은 정말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월세 받은 돈 다 토해내고 저희한테 생활비 받아간 거 6개월치도 다 토해내셔라. 사기죄로 들어가서 남은 인생 감방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라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다 지켜서 하라면서 빼곡하게 적어서 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막 난리치고 남편은 더 이상 한마디만 더 하면 남아있던 정도 정말 없어질 것 같으니 준비 다 되시면 말씀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전화와서 설득하라고 문자도 보내셨지만 다 씻고 남편 앞으로 있었던 아파트 명의는 남편으로 바꾸고 월세 받은 돈은 지금 없다며 배째라는 식이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으로 가기로 했어요. 몇 달 정도를 소송한 결과 남편 쪽이 더 유리해 승소했고 시어머니라고 하고 싶지도 않네요. 근데 소송하면서 나오는 것들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혼해서 아버님 몰래 자기 앞으로 해놓은 것도 많았고 심지어 자기 딸 앞으로도 명의 변경 해놓은 것도 나왔어요. 아버님이 아플 때 다 자기가 몰래 그렇게 진행시킨 것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어려서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커가니까 어느 정도 알 때쯤 의심은 했지만 그래도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었기에 참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아이 일로 지금까지 쌓아둔 것들이 커져서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던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정말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고 지금은 그 자기 딸네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는 돈 못 준다고 배째라는 식인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선처를 바란다는데 남편과 저는 선처해줄 생각이 없어서요. 남편과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시아버지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남편은 한참을 그 앞에 서서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한번 꼭 만나고 싶다고 저에게 이야기하길래 저는 당신이 괜찮으면 한번 꼭 찾아보라고 해서 이번에 수소문 끝에 남편은 이제 정말 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 나가고 남편만 갔다 왔는데 시아버지가 젊은 적에 바람이 나서 새어머니를 만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만이라도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해. 그때는 어머님이 힘도 없고 돈도 없어서 데려오지 못해서 늘 몰래 가서 남편을 보고 왔다고 했나봐요. 그러다가 그 새 시어머니가 남편네 친어머니한테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그게 더 아이한테 상처 주는 일이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보고 싶은 마음도 남편을 위해 늘 안고 사셨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 결혼식에 오셨대요. 잠깐이었지만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 올 수가 없어서 어두울 때 보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남편은 그 과거를 다 알고 나니 엄마를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네요. 이번에 저도 정말 시어머니를 만나 아이와 남편과 함께 배웠는데요. 한눈에 봐도 어머님과 남편이 닮아있는 게 보여서 정말 울컥했네요. 저희 아이를 보고 어머님은 너무 예쁘다고 이런 시간이 올 줄 몰랐다고 하시는데 서로 오해가 있어 먼 길을 돌고 돌아서 만난 모자의 인연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남편도 어머님도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 가족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보았습니다. 그럼 새엄마였던 시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법원에서 이야기했던 금액 모두 상환하느라 아버님이 그 새엄마였던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아파트까지 팔아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갈 곳이 없어 아직도 딸네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아요. 돈도 다 잃고 자식도 잃고 며느리도 잃었네요. 그분은 그래도 남편은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줬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가지 않을 거라고 나중에 술 한잔 먹으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근처에 살았던 저희는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를 위해서
제가 회사에 휴직계를 낼 수 있어 휴직계를 내기로 했고, 주말에는 남편과 시어머님과의 만남이 있어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번에 어머님 생신이라 처음으로 가족 다 같이 제주도에 놀러 가기로 했네요. 다시 시작하는 저희 가족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자연분만을 하고서 지금 신생아 아들을 옆에 꼭 두고 키우는 중인 초보 맘입니다. 몸조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또 주변에서 절 챙겨준다고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몸 힘든 줄 알면서도 구태여 침대 위에 자리 잡고 앉아서는 시원하게 이 사연을 써보려 해요. 근래에 고구마 많이 먹고 답답한 일이 있으셨던 분들은 주목해 주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세요. 저는 딸만 셋인 집안의 막내딸이에요. 나이는 올해 31이고요. 언니들은 벌써 30 중반을 다 넘었는데 결혼은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자식도 제가 가장 먼저 낳게 되었습니다. 현재 첫째 언니가 결혼을 하고 막 임신을 한 상태이고요. 딸들이 다복한 집안에서 컸다 보니까 워낙 어릴 적부터 집이라는 공간은 서로 조잘거리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곳이라 알고 컸어요. 부모님께서도 이런 저희 딸들을 참 예쁘게만 바라봐 주셨고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자주 해주셨기 때문에 집안 자체의 웃음이 끊이지를 않았었습니다. 제가 다 커서 새로운 가정을 직접 만들어 보고 나니 우리 친정이 얼마나 이상적이고 화목한 가정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정도였죠. 아무튼 그런 집에서 때묻지 않게 자라왔다 보니 전 다른 집안에 대해서도 그리 큰 경각심이랄 게 없었습니다. 당연히 어느 집을 가더라도 기본적인 대화를 잘 나누면서 서로 웃고 떠들고 하는 화목한 모습을 보일 줄 알았죠. 연애를 3년이나 한 제 남편네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했고요. 남편과 저는 서로 직장에서 만났고 둘 다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하면서 본 남편은 화를 잘 내지도 못하는 순둥이 같은 타입이었고요. 당연히 마찰이 있으면 서로 싸우기도 했지만 늘 필요 이상의 화를 내거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탓에 좋은 가정환경에서 좋은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이성적으로 사리 판단을 할 줄 아는 남편의 모습을 똑똑하고 긍정적으로 본 것이었죠. 그래서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을 자연스럽게 생각했고 그러다 30이 되기 전에 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나타난 시어머니라는 복병 때문에 저는 좋아 보이던 남편까지 싸잡아서 쓰레기로 보이는 듯한 착시 현상을 느꼈고요. 남편이랑도 내내 시어머니로 인한 갈등과 마찰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신혼 초부터 뭘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이리 스트레스를 받고 부부가 싸움질을 하나 싶으시죠? 지금부터 제가 저희 시어머님께 당했던 일들을 좀 나열해 볼게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고 신혼집이며 애물예단을 알아보는 그 과정 속에서도 시댁은 멀쩡해 보였어요. 상견례 때 저희 친정아버지가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고 애들 월급 사정을 뻔히 하는데 누구 한쪽에만 부담을 주지 말자면서 먼저 나서서는 정확히 반반 결혼을 하자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딱히 누가 더 돈을 쓰고 말고를 자존심 싸움을 한다거나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확히 반반이라는 그 목적에 맞게 서로 쓴 돈이나 들어갈 돈에 대해서 완전히 오픈을 해놓고서는 대화를 주고받았죠. 그러다 보니 남들은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고 하던데 저희 부부는 금전적인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었답니다. 그 점에 대해선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내내 감사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삐쭉 튀어나온 채로 저희 친정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누구한테 더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리고 서로의 경제적인 여건에 대해서 뻔히 잘 알고 있으니까 공평하게 반반 결혼을 하자고 한 건데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저희 아빠를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돈 없는데 구두쇠 흉내를 내기는 싫어서 자기 혼자 잘난 척 반반 결혼을 운운했다. 라고 말이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서 시댁에 가 시부모님 앞에 앉아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시작으로
그 후 결혼 생활 내내 저희 가족들을 향한 험담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반반 결혼을 운운하며 저희 집안이 더 많은 돈을 들고 시집오지 않았다는 게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자꾸만 저희 집을 무슨 돈이 없어 반반 결혼에 환장한 사람들로 보더라고요. 처음엔 친정아버지를 욕하시더니만 나중에는 그 옆에서 동조를 했다며 저희 엄마까지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시더니 급기야 저희 언니들이 저보다 결혼을 늦게 하고 또 아이를 가지지 않고 있는 것에도 문제를 삼기 시작했답니다. 한마디로 주제넘는 소리를 계속 해가면서 저의 성질을 계속 건드리신 것이었죠. 저희 언니들 열심히 일하고 사느라고 결혼이 조금 늦어진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요즘 뭐 흠인가요? 다들 결혼을 안 하기도 하거나 아이도 안 가지는 걸 추세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데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도 아닌 제 가족을 제 눈앞에서 적나라히 욕보이시더라고요. 급기야 저희 첫째 언니가 지금 변호사인데 시중에 널린 게 변호사라고 밥벌이가 안 되니 능력이 없어 결혼을 못한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해대면서 그게 웃기다고 깔깔거리셨답니다. 미치고 환장을 노리셨죠. 처음엔 저도 우리 가족들, 특히나 내 앞에서 앞담화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멈춰달라며 웃음기를 빼고 진지하게 말씀도 드려봤어요. 남편이나 내가 수입이 많지 않은 걸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며 반반 결혼을 말씀하셨던 거라고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기도 했고요. 이런 일을 왜 이렇게 애달래들 설명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제가 본 시어머니는 이해력이나 공감 능력이 많이 딸리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역시나 어머님께서는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들으려 하셨답니다. 다 없는 사람들의 변명이라는 소리를 해가면서 굳이 따지고 보면 사는 형편이 비슷한 저희 가족들한테 오히려 못 살아서 그렇다는 막말을 하며 무시를 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내 가족 편을 들면서 하지 말라 말씀을 드리기라도 하면 저를 향한 시집살이의 강도를 더욱 세게 높이셨죠. 참 치사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제가 옆에서 보고 느낀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자식을 낳아준 부모님과 형제 자매 편을 드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가족들의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고 싫은 티를 내는 저를 향해 시어머니는 오히려 유별나다 욕을 보이셨죠. 유별난 애들은 혼을 내야 말을 알아듣는데 30 넘은 애를 어떻게 혼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옆집 친구분이랑 제 앞에서 전화로 저를 까내리기도 하셨고요. 친구분이 회초리라도 들라는 말을 농담으로 하면서 막 웃자 진지하게 집안에서 회초리를 찾아다닌 적도 있었답니다. 당연히 남편이 정도껏 하라고 시어머니를 만류해서 어찌저찌 넘어가긴 했으나 제가 그날 시어머니의 그 만행을 보면서 남편한테까지 온 정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냥 괜히 시어머니의 외모를 닮은 남편조차도 소름이 끼쳤거든요. 하지만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시어머니의 만행이 그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가족 얘기를 싫어하는 티를 내면 낼수록 어머님의 저를 향한 괴롭힘은 더욱 적나라해져갔죠. 워낙 태아가 많이 오가는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다 보니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것 뿐이었는데요. 이런 저를 향해서 시어머니는 너 우리 밥 다 먹을 때까지 입 열지 마. 너 입 열면 내가 주걱으로 주둥이부터 쳐내릴 거야. 라고 하면서 윽박을 질러가며 저를 혼내킨 적도 있었어요. 뭐 이미 준비되어 있던 밥 중에서 제 밥그릇에는 마지막 남은 누룽지를 긁어다가 담아주신 적도 너무나 흔했고요. 제가 가지나 오이를 잘 못 먹는데 보란듯이 가지볶음에 가지밥 그리고 오이 무침을 만들어서는 그 3종 세트를 밥상 위에 올려두신 적도 있었답니다. 제가 미워서 그러셨다는 게 눈에 다 보이던 나머지 저도 속으로 엄청 힘들고 괴로웠어요. 밥 먹다 말고 한숨을 쉬다가 결국 남편이 외식하러 나가자며 저만 쏙 데리고 나가준 덕분에 시댁 안에서 울지는 않았지만 남편 손잡고 나가면서 길 한복판에서 대성통곡을 하기는 했답니다. 그때가 임신 초기였는데 이런 자잘한 시어머니의 괴롭힘 때문에 저 진짜 얘 잃을 뻔도 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임신을 하기 전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모아놓은 설거지를 시킨다거나
굳이 안 해도 될 청소기를 돌리게 하는 등 정말 별별 짓을 다 시켜가면서 시집살이를 시켰는데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난 후로는 몸으로 괴롭히는 것은 덜 하셨다는 겁니다. 그 대신 이렇게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갈구고 핍박시키면서 더 악랄하게 절 괴롭히셨죠. 이래나 저래나 저에게는 정말 답이 없는 분이셨고요. 출산날이 다가갈수록 어떻게든 시어머니만큼은 안 보고 살겠다는 다짐 하나로 태교를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또 보게 된다면 스트레스가 폭발을 해서 아이를 유산할지도 모를 것 같으니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이라도 시어머니를 피해가며 내 아이를 지켜내야겠다는 저의 본능적인 모성애가 폭발을 한 것이었죠. 그건 옆에서 저와 제 뱃속 아이를 돌봐주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결국 출산을 딱 3개월 정도 남겨두고 꼴랑 그 3개월 동안 시어머니를 피하겠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다행히 제가 계속 출근을 하고 있어서 친정에 피신해 있으면서 맨날 야근을 한다고 거짓말을 둘러댔고요. 그래서 집에 오려고 하는 시어머니를 남편이랑 함께 칼같이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정말 임신하고서 그게 뭔 짓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기만 해요. 얘한테 좋은 태교를 못해준 것 같아서 마음도 너무 쓰이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한 사람을 멀리하려는 오만 짓을 다 해가면서 3개월을 버텨냈고 그렇게 친정 식구들의 극진스러운 보호와 대접을 받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출산 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했고 애정날에 맞춰 병원에 가게 되었죠. 저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바로 들어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친정 식구들과 남편이 도와줘서 짐도 다 미리 싸놨고요. 이제 아이만 무사히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무섭다기보다는 오히려 제 아이가 너무 기대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더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아이를 낳기 전이었던 막판에 아주 잠시 진동이 너무 아파 죽을 뻔했을 뿐 그 전까지는 배가 죽을 듯이 아픈 건 아니었답니다. 무통주사 맞고 옆에서 남편이 자꾸 웃겨 죽겠는 소리를 하면서 제 긴장을 풀어놔준 덕분에 제가 조금은 출산의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완벽한 순간에 시어머니가 제 출산을 보겠다고 병원에 기어들어 오셨네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 친정 식구들도 우르르 들어오지를 못한 채 병원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이 감히 내 고귀한 출산 현장의 얼굴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똥 씹은 표정을 지은 채로 말이죠. 오자마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뭘 대단한 짓을 한다고 마누라 옆에서 오두방정 유난이야? 가만히 좀 있어. 라고 하면서 남편부터 몰아선 혼을 내시더라고요. 저랑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본인도 조금은 제가 낯설게 느껴진 건지 눈을 제대로 맞추지도 않더니만 남편한테 가만히 있으라 혼을 낸 다음에야 저한테 그러셨죠. 네 친정 부모님은 이 중대한 순간에 병원 밖에서 뭔 꼴값이 싫었니? 누가 보면 네가 나라고 하다가 아파 누워있는 줄 알겠다. 라고 말이죠. 남편이 여기까지 와서 말을 왜 그렇게 해? 라며 바로 무안을 주긴 했으나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허튼 소리를 이어가셨답니다. 코로나로 병원 사람들을 배려한 저희 식구들의 사려 깊은 행동을 오히려 안 좋게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배가 아파오는 와중에도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이 웃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그 한 말씀을 날리시던 순간 저는 지체하지 않고서 배가 아프다는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겼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식이 내 아들을 닮아야 할 텐데 우리 집 핏줄을 더 이어받아야 할 텐데 니네 친정 식구라도 닮으면 나 걔 못 본다. 아무리 내 초손주라 하더라도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 라고 말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저주를 퍼부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할머니가 된다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요. 그것도 당신 손자이고 내 뱃속에서 나올 내 자식한테 말입니다. 가뜩이나 임신 말기에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피해보겠다며 아이를 어떻게든 시어머니로부터 지켜내려 하던 저였는데요. 어머님이 출산을 앞둔 그 중요한 순간에 제 앞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걸 보고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애 낳는 그 출산의 고통을 핑계로 대고서 순간적으로 시어머니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긴 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수의 방법이 따로 없었고요.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시어머니의 머리끄댕이부터 잡아버렸는데 이걸 놓는 순간 나는 정말 미친 며느리가 되는 것만 같아서 출산의 고통을 핑계대며 시어머니의 머리를 더 굳세게 잡아당겨 버렸습니다. 아우, 아파 뒤지겠어. 나 진짜 아파 뒤져버릴 것 같아. 가뜩이나 빡쳐 죽겠는데 배도 아프고 난리야. 아, 진짜 여보. 라고 외치면서 시어머니의 머리끄댕이를 더 치열하게 잡아당겼어요. 이 아줌마의 머리털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될 때까지 당겨보자는 심정으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애 낳는 힘보다 더 센 힘을 끌어모아다가 제 손모가지에 집중시켰습니다. 어머님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있는 저의 무기였으니까요. 그러다 제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효자가 되어서는 그 순간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 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죽을 똥을 싸며 힘을 끌어 모으니 순간적으로 뱃속의 아기도 그 힘을 받아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담당 선생님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제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에만 시선을 고정하며 소리를 지르는 사이 얼떨결에 시어머니가 분만실까지 따라 들어오게 되셨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손을 놓으라고 애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손을 놓아드리지 않았거든요. 고의적으로. 하지만 출산을 핑계삼아 이성을 놓은 척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누가 봐도 유부녀의 아이 엄마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저희 산부인과 담당 의사쌤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버려둬요. 그 손 안 놓을 테니. 자, 같이 분만실로 들어갑시다. 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의사 선생님도 그 전에 제 손을 시어머니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노력을 하긴 하셨지만 선생님이 보셔도 제가 너무 독정스럽게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듯 보였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선생님도 저를 가만히 보시다가 그냥 어머님을 데리고서 분만실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른 간호사쌤들도 순식간에 동의를 하고서는 지체 없이 시어머니랑 저를 같이 분만실 안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전 애가 나오는 그 30분가량의 시간 동안 큰 힘을 써야 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겼다가 풀기를 반복하면서 시어머니를 들었다 놨다 했답니다. 조금이라도 어머님이 제 손 안에서 도망칠 작정을 하려고 하면 다시 손을 세게 잡아당기면서 애를 낳는 것보다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에 더 촉각을 곤두세웠어요.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하지만 전 이런 제가 못나 보이지 않았어요. 아기가 엄마 뱃속으로 나오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아이한테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었으니까요. 엄마가 이리도 복수에 행복해하고 신나하는 걸 내 아이도 분명 같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 30분을 내내 시어머니 머리채를 쥐어잡고 있다가요. 애가 정말로 머리를 밖으로 내민 게 느껴지는 그 순간 그제서야 저는 내 아이한테 집중을 하고 싶다면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완전히 놔드렸어요. 제 손에는 시어머니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머리카락들이 흥건하게 뽑혀져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제 손이 완전히 자신의 머리채에서 놔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죽는 소리를 해대면서 살려달라고 분만실을 나가셨어요. 나가다가 문을 어떻게 여는 줄 몰라서 혼자 문에 머리를 부딪히고 별 생쇼를 다 하시다가 의료진 도움에 겨우 모습을 감추셨답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가 제 눈앞에서 사라진 그 순간 아주 건강하고 우렁차게 울어대는 사내 아이를 낳았답니다. 제게는 기적과도 다름이 없는 아이였고 결혼 후 감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꼽을 수 있는 때였죠.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당긴 기쁨과 아들을 낳는 두 기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얘를 낳고서 밖으로 나오니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으셨어요. 남편은 제가 자신의 엄마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고 오히려 새로 태어난 아이 얼굴을 본다면서 정신이 나가 있었답니다. 둘이서 아이를 부둥켜 안은 채 계속해서 그 기쁜 감정만을 되새기며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고요. 병원에 이틀 있다가 바로 퇴원하고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순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가는 길에 자기를 좀 보자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애 낳으면 조리원 들어가는데 보긴 뭘 봐요? 라면서 누가 봐도 싸가지 없는 말투로 바로 대답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뭘 하신 줄 아세요? 너 내 머리채 잡아당겼다고 이제 나랑 막 나가자는 거야? 나한테 똑바로 사과도 안 했잖아. 내 머리에 혹이 생길 줄 알았다고. 갑자기 살색 두상이 희멀건하게 보이는 구멍 하나가 있는데 이게 다 네가 내 머리채를 뜯어잡아 당겨서 생긴 거잖아. 어쩔 거야. 머리라도 심어줘. 라고 하셨어요. 전 그날 정신이 너무 없어서 제가 어머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머리채에 구멍이 났을 줄은 또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쩐지 내 손에 뽑혀진 머리카락이 좀 많긴 많다 싶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시어머니가 억울해하는 소리를 들으니 제 속이 더 후련해지더라고요. 그간 내 가족들을 뒷담화하고 나 괴롭혔던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 구멍 내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에도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께는 더욱 싹수가 노란 며느리 마냥 말씀을 드렸죠. 아이고, 내 손에 머리카락 몇 개 잡아뜯긴 게 그렇게 억울하고 분해요? 그럼 나는 어떻겠어요? 부모님이랑 내 언니들이 어머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그리 뒷담화를 시달리며 살았는데 내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억울하면 내 머리채도 한번 잡아보시던가요. 그냥 둘이서 한번 날 잡고 치고받고 싸워보는 건 어때요? 저 아직 분이 안 풀리는데 그냥 우리 날 잡고 한번 싸워요. 어머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서로 뜯어잡고 치고받고 해보자고요.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고서 열받는다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데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지금 시어머니 속에서 천불이 나고 있을 거란 걸 말입니다. 그리고 전 어머님께 부채질이라도 해주겠다면서 그럼 날 잡아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소나기 힘이라도 기르고 있으려니까. 라고 대답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아주 신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아마 시어머니는 그날 스스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분하다고 노래를 부르셨을 겁니다. 전 내내 신이 나서는 출산 후 몸이 힘든 것까지 싹 다 풀린 기분이었고요. 저 아직 조리원 나가려면 며칠이 남았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우리 아들도 보여줘야 하는데 저 진짜로 날 잡아서 시어머니랑 한판 뜰지 말지 행복한 고민을 잠시 해보는 중입니다. 뭐가 되었든 언젠가 또 찾아올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제 아귀 힘은 제대로 키워보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 중인 여성입니다. 요즘 날씨가 다시 따뜻해져 나들이 하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날씨를 가장 좋아합니다. 너무 자세히 제 소개를 하면 혹시 알아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오랫동안 10년 넘게 요식업에 근무를 하다 이제는 조금만한 제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 그만두게 된 케이스입니다. 요식업 쪽이 처음에는 정말 힘들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참 매력적인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꾹꾹 참고 하다 목 디스크가 다시 재발하는 바람에 퇴사하고 좀 쉬었다가 저만의 일을 찾아서 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저희는 급속도로 빠져들었고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전 임신은 아니었고요. 왠지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강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았고 이대로 결혼하면 아무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허례허식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저희는 웨딩 촬영도 제주도 가서 셀프로 하고 결혼식장도 결혼식보다는 그냥 가족, 가까운 지인, 친구들만 부르는 레스토랑을 빌려 소규모 웨딩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인원이 함께할 수 없었던 시기라 정말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린 것 같네요. 그리고 신혼여행도 해외로 나갈 수 없어 제주도에 일주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신혼집은 저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지라 그냥 저희 집에서 시작하기로 해서 침대만 바꾸고 그렇게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일했던 게 있어서 그런가 집에서 쉬려니까 사실 좀이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요리를 해주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디저트 만들어 선물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 낮 시간에는 디저트 연구도 하고 요리도 해. 주변 사람들이나 남편 회사 동료들도 나눠주곤 했는데요. 그러다 저번에 명절에는 시댁에 가서 선물로 디저트류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선물 드리곤 했습니다. 좀 유명한 곳에서 제가 근무했던지라 디저트류도 빠삭하게 할 줄 알아서 다들 정말 맛있다고 칭찬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신혼생활은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자부했고 그 행복은 오래갈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근데 너무 혼자 지내던 시간이 많다가 결혼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댁과의 간섭들이 저에게는 조금은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 아빠한테도 전화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친구들이랑도 전화보다는 문자가 편한 편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전화를 늘 강요하시는 분이라 사실 처음에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에 안부 전화를 한 번 이상은 꼭 하라고 하시고 저에게 신혼애가 있는데 신혼애에도 잘 있는지 전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새언니인데 왜 제가 안부 전화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지만 이런 불만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결혼은 원래 그런 거다 이러면서 다들 그러니 그냥 트러블 없이 저도 지내고 싶어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시댁에 전화를 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저도 슬슬 저만의 가게를 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음식 개발을 하면서 친구들이나 지인들 초대해 대접하고 인기 있던 음식들 레시피 적어 놓았다가 개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남편이 한 번은 엄마도 한번 초대해서 음식 해줘봐 라고 하길래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 음식을 차려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너무 맛있게 드셔서 저도 진작 해드릴 걸 생각도 했었네요. 그 뒤로 며칠 뒤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번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했는데 그때 해주었던 음식 또 해주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좀 그랬는데 부탁까지 하시니까 알겠다고 하고 그 전날에 장바다가 미리 가서 음식 해드리고 인사드리고 저는 나왔어요. 나중에 어머님이 너무 잘 먹었다면서 고생했다고 전화하셨길래 아니라고 그냥 그러고 넘겼죠. 근데 이번에는 신우가 전화와서 저에게 또 자기 유치원 엄마들이 오는데 그때 먹었던 음식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자기가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레시피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제가 개발하려고 하는 메뉴이기도 해서 좀 누군가한테 알려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다 하고 말았는데 남편한테 그새 전화해서 제가 이랬다면서 서운하다고 바로 말해서 남편이 뭘 그러냐 그냥 좋게 지내라 라고 했어요. 정말 내 성격과 맞지 않았지만 다시 신우한테 전화해서 레시피는 그럼 알려드려도 그 맛이 안 날 수도 있으니 제가 음식을 그럼 해서 주겠다 라고 했더니 그걸 바랬던 건지 그럼 자기야 더 좋다면서 그러더군요. 그렇게 연장 2번을 시댁에 불려가서 음식하고 나니 정말 진이 다 빠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로 슬슬 저는 제 가게를 오픈하고 싶어서 자리도 알아보러 다니고 하는데 좀 생각보다 월세도 비싸고 좋은 자리는 권리금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2층에 월세랑 보증금이 딱 맞는 곳이 있어서 홍보만 잘 되면 괜찮겠지 싶어서 계약을 하고 오픈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픈 준비하는데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오픈 준비가 미뤄지게 되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볼까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교회의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라 정말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면 늘 알뜰살뜰하게 생기시는데요. 저보고 갑자기 한 번은 전화가 오셨어요. 오픈 준비 잘 돼가나? 그럭저럭이요. 이제 홍보만 어떻게 할까 구상하고 있어요. 홍보? 그냥 가게는 있으면 오는 게 아니니? 저희 가게가 2층이라 처음에는 좀 입소문이 나야 할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좀 홍보 좀 해줄까? 아 정말요? 그럼 줘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냥 홍보하기는 잘 모르니까 디저트를 좀 소량 만들어서 홍보물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떠니? 아 그게 나을까요? 그래 그게 낫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끊고 지금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또 홍보할 때 만드는 재료까지 필요하니 이것저것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홍보에 어느 정도 비용을 쓸 생각이라 어머님께 그럼 제가 사구로 디저트 종류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홍보물 치고는 퀄리티가 높은 거지만 그래도 이왕 지인들이나 또 그 지인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도 해주는 거라 같이 맛보라고 양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시는 날이라 그 전날부터 열심히 만들어 포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가서 열심히 나눠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신혼에도 아이들이 다 유치원 다니느라 엄마들한테 나눠주며 홍보한다고 하길래 열심히 만들어서 신우한테도 홍보를 부탁했죠. 오픈하기 전에 벌써 생각보다 많은 지출을 했던지라 이 정도면 좀 입소문이 날까 싶었습니다. 동네 상가에 있는 곳이라 입소문만 잘라도 정말 괜찮긴 했거든요. 그 뒤로도 몇 번씩 어머님이랑 신우가 홍보를 더 할 곳이 많다면서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만드는 재료비가 솔직히 진짜 말이 아니게 많이 들어가요. 그냥 판매하는 거면 당연히 돈을 주고 사는 거라 재료값이 남지만 이거는 제가 무료로 홍보를 하느라 만드는 거라 진짜 남는 게 한 개도 없거든요. 물론 찾아오시면 그게 남는 거긴 하지만요. 근데 옆에서 자꾸 동네 장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많이 뿌려야 온다고 계속 그러시길래 정말 한 2주 정도를 방까지 세워가면서 그 홍보물 만드는 데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거의 1000개를 2주 정도에 만든 것 같네요. 그리고 정식 오픈날이 되고 그래도 홍보를 정말 많이 해서 그런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정신없이 팔아서 그래도 내가 돈을 투자해서 홍보했던 게 이렇게 돌아오니 어머님이랑 신우한테도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고마운 생각이 들어 백화점에 들릴 일이 있어 들렸다가 고맙다는 성의 표시해야 할 것 같아서 비싼 화장품 선물 세트를 2박스와 소정의 용돈까지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좋다고 고맙다고 하길래 저도 그래도 가족밖에 없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픈하고 나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되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벌써 생기고 대량으로 주문하는 분들도 있어서 정말 바쁜 나날들이 흘러갔죠.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손님이 오더니 저보고 대뜸 그러는 거예요. 이 가격이 지금 맞아요? 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저희 늘 쭉 이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어요. 아닌데 이 가격보다 더 비싸게 저는 사 먹었던 것 같은데 오픈 후에 더 싸진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와 혹시 헷갈리는 게 아니실까요? 저희는 오픈 때부터 이 가격으로 판매해서요. 아니에요. 그때 제가 분명히 여기 로고랑 함께 받아서 한 1,500원은 더 비싸게 주문해서 샀던 것 같은데요. 네? 언제요? 오픈하기 전이라고 판매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한 2, 3주 전쯤이에요. 근데 그때보다 싸져서 더 좋네요. 많이 파세요.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셨나? 그때는 너무 바쁘고 정신도 없고 해서 넘겼는데 갑자기 또 어떤 손님도 전에 손님이랑 비슷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언제쯤 사셨냐고요. 내가 그때 한번 먹어보고 맛있어서 또 주문해서 샀는데 그때는 정식 오픈을 안 했다고 가오픈이라 이렇게 구매만 된다고 해서 샀었는데 그때는 진짜 더 비쌌던 것 같아. 그래서 비싼데 맛은 있구나 싶었는데 싸게 파니 지금 사 먹기가 더 좋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한테 혹시 누구한테 사신지 기억이 나냐고 물었습니다. 저 교회 가는 집사님한테 구매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에 띵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 말만 듣고 어떻게 따질 수 없으니 그때부터 오시는 분들에게 혹시 전에 구매하신 적이 있는지 또 가격은 얼마였는지 등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어요. 알아가면서 나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순간 배신감에 몸이 벌벌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아낸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한테 처음 홍보하자고 가져간 건 정말 홍보용으로 뿌리시고 그 다음부터는 주문을 받으셔서 저는 홍보용으로 주었던 디저트들이 알고 보았더니 다 돈을 받고 판매를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저한테 말도 없이 어머님 계좌로 받으시면서요. 근데 어머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신우도 자기 유치원의 홍보용으로 뿌린다는 것들이 다 어머님이랑 짜고 판매하려는 목적이었고 저에게는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일주일 내내 1000개 가까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고 그걸로 지금 제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아서 팔았더라고요. 그래놓고 제가 주는 선물을 다 받고 지금 가게가 잘 되는 게 자기네들한테도 조금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냐 용돈으로 우스갯소리로 말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자기는 이익을 취하고 있었고 그 이익에서 저를 생각한다는 식으로 말씀하면서 파셨으니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감이 잡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돈 달라고 해도 주지 않을 것 같아 몇 날 며칠을 잠도 안 자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했던 행동들에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취한 이윤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먼저 너무 가게가 바쁘니 한 달 정도를 가게를 도와주면 월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순히 어머님이랑 신우는 저에게 알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대놓고 신우는 언니 그럼 얼마 줄 건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시급에 맞춰드릴게요. 아, 그건 가족끼리 아니죠. 나 일하는 거 되게 비싼데? 애들도 어린이집에 더 맡겨야 되고 계속 투정 부리길래 그럼 제가 한 달에 이 정도 드릴게요. 그 정도면 열심히 하실 만한 월급이죠? 라고 하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제가 힘들다고 생각한 일들을 모조리 다 신우랑 시어머님께 넘겼어요. 저는 오로지 만들고 주문한 것만 만들고 나머지 잡일은 어머님이랑 신우에게 다 시켰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힘들다고 징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가씨, 이 정도 일로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월급 많이 드린다고 했잖아요. 보너스도 더 챙겨드릴게요. 라고 하며 그렇게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말했던 기간이 끝나고 월급을 넣어주겠다고 말한 후 넣지 않았습니다. 신우랑 시어머니가 돈을 받는 날인데도 제가 안 넣으니 전화기에 불통이 났죠. 전화도 어머님이랑 신우만 차단해놨어요. 이제 돈 안 주니 난리가 났죠. 그날 저녁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들어오더니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아니 너 엄마랑 동생 전화는 왜 안 받는 거야? 오늘 월급 주기로 했다면서 뭐 하는 거냐? 진짜 사람 일 다 시켜놓고. 뭐가? 나 돈 줬는데? 무슨 돈을 줘? 안 줬다고 나한테 연락 오고 난리인데. 돈을 줬다니까 다시 여쭤봐.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바로 전화하더니 엄마, 마누라가 돈 붙였다는데 왜 안 붙였다고 해? 무슨 돈을 붙여? 진짜 안 붙였다니까. 옆에 있니? 좀 바꿔봐. 아니, 확인해보라니까. 무슨 확인? 진짜 안 붙였다니까. 하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댁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신우 보고도 오라고 하고요. 가서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았던 친구들을 싹 식탁에 배열했어요. 제가 그 홍보물을 만드는 비용이 얼마가 들었고 몇 개나 만들었고 그 정도면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는지 등도 함께 내역도 보여드렸으며 심지어 제가 책정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은 이체 내역까지 모조리 모아서 다 펼쳐두었어요. 남편은 이게 뭐냐고 하면서 천천히 훑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신우는 얼굴이 새하얘져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뚝뚝히 말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자그만치 1000개 가까이 되는 거 만들면서 저에게 동네 장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근데 저한테 말도 없이 오픈하기 전에 제가 만든 것들을 판매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월급을 요구하시는 게 더 뻔뻔하신 건 아닌가요? 그 월급보다 더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화장품도 비싼 세트로 선물도 드렸고 용돈도 드리고요. 그 정도 생각하면 이 월급은 세 발의 피해요, 어머님.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서성이다가 남편이 정말 쪽팔려서 시댁에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옆에서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먹기 아깝다고 돈 주고 산다길래 난 좋다고 한 거지. 그럼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셨어야지. 왜 혼자서만 알고 판매를 하셨어요? 그것도 저 모르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지금까지 두 분이 팔아먹은 거 계산 싹 해왔어요. 그리고 그 계산에서 월급을 계산하고 나니 이 정도 금액이 남으니 저에게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 주시면 저 정말 고발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제품
말도 없이 팔다가 자기가 이익 다 취한 걸로 진짜 소송 들어갈 테니 각오하세요. 아니 얘야, 우리가 그 정도 돈이 어디서 나니? 그리고 가족끼리 무슨 또 돈을 우누네. 그냥 미안하고 이번만 넘어가자. 뭘 이번만 넘어가요. 제가 드린 용돈, 화장품 선물 세트 판매하시면서 받은 돈 다 주세요. 월급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제가 안 드린다고 했어요? 신우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는지 미안하다고 자기 그런 돈 없다고 갑자기 어디서 나냐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알 바 없고 알아서 구해서 주셔라. 그렇게 큰 돈도 아니다 하니까 자기네들은 가정주부라면서 계속 그러길래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돈 준비되면 연락 주셔라 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을 지금까지 왜 말 안 했냐고 자기한테 말했으면 자기가 조치를 취했을 텐데 라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말하면 뭐가 바뀌냐고 했어요. 말했으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것 같아 몇 달 동안 그 증거들 모으느라 힘들었다. 그래서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하기 위해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어머님이랑 신우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울며불며 미안하다고 비는데 저는 용서할 생각도 없고 용서하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 그냥 제가 만든 거에 돈을 꼭 받아야겠다고 거기서 월급도 쳐드리고 싶지도 않지만 그 돈은 다 안 주실 게 뻔해 일로 갚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 일을 시켜드린 거다. 그게 제 배려였다고요. 신우는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도 못하고 전전긍긍 되는 것 같고 지방에서 근무하시던 아버님께서 이 이야기를 아시곤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그렇게 된 돈은 바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사코 아버님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돈을 받자고 이런 일을 꾸민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랑 신우가 하는 행동이 저한테는 너무 큰 배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옆에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오픈 준비를 한 걸 아시면서 그거를 노려 돈을 가운데서 챙겼다고 하신 마음이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돈을 꼭 받아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일한 노력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저를 희롱했던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크게 다가와서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괜히 가족의 분란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저 죄송하다고만 하셨고 그날 시댁에서는 난리가 한바탕 났다고 해요. 어머님은 그날로 아버님이 다 생활비를 끊었고 일주일마다 돈을 타서 쓰시기로 하고 신우는 신우 남편에게 엄청 혼나 신우 남편이 저에게 남편 통해서 돈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시댁에 가지 않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가자고 말하지 않고 자기도 가지 않습니다. 지방에 근무하시는 아버님은 서울에 올라오면 종종 뵙지만 어머님이랑 신우랑은 연 끊고 산지 어느덧 몇 개월이 흘렀네요. 다행히도 제 매장은 잘 돼 이번에는 큰 곳으로 가려고 준비 중이고 어머님이랑 신우는 집에서 꼼짝없이 나오지 못하고 식군 생활 중이라고 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저에게 너무 큰 배신감으로 다가와서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은 씁쓸함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픈 전에 그렇게 끙끙대면서 밤샘 작업으로 홍보물을 만들 때 얼마나 웃기셨을까요? 그 홍보물로 드리는 제품들도 제가 다 수제로 만들어 포장까지 해서 하느라 마이너스가 되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남들한테 팔아대면서 돈을 챙겼다는 사실이 아직도 저는 마음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네요. 여러분들도 가슴속에 하나씩은 상처가 있지 않으신가요? 있다면 가지고 살지 마세요. 정말 병 생길 수도 있어요. 꼭 터뜨리고 사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